저는 이번 학기 팀팀 클래스를 국사학과의 김영미 교수와 함께 진행한 이혜경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기말 발표하는 아주 소박한 자리인데 감히 이렇게 저희가 좀 오십사고 초청을 했던 것은 이 학생들과 함께 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같이 만든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학기 초에 5팀으로 나누어서 시정부 요인들 중에 조서원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정정화 선생님,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 이렇게 5분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헌연구부터 역사학과 학생들하고 시작을 했고 또 그들이 남겼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록들 찾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수업의 제일 독창적인 수업이었던 김현미 교수가 후손들, 손녀와 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께서 주신 인터뷰를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여러 가지 심정을 재구성해본 그런 공연입니다. 저희가 기법으로는 이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섞어서 공연을 만드는 뉴 다큐멘터리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인터뷰 내용을 그 언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버바팀 시애터라고도 합니다. 형식과 장르는 어찌하든지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정말 그 두 전공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이 마무리를 이 자리에 계신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한 가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기대를 낮추시고 이거는 그냥 기말 수업 발표입니다. 저희가 공연도 아니고 극장을 공연장으로 발표장으로 했을 뿐이지 기대를 낮춰주시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라디오극을 듣는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거나 무음으로 하시고 촬영은 안 하실 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연속회의 평양을 간다고 했더니 그걸 말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각 인물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싶은 정보를 생각합니다. 윤봉길 이력이라고 한자를 쓰고 첫 페이지에는 그 애국 단원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그리고 본전과 본관과 분모의 성명을 쓰는 걸로 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정말 끝까지 밀고 나거든요. 이 상징주의에 대해서 결국 평등의 의미인 거죠,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들 가까이 좀 와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것들이 기록했는지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번에 하는 분이 김규식 선생님, 김규식 조소왕, 윤봉길이 손녀가 됐어요. 그죠? 그것도 이 시대는 또 의미가 있다고. 그때 이 양반 이렇게 책을 많이 보내주시고 이래서 수왕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신학문에 깨신 거야. 그래서 그 성경관 가셔서 이제 뭐라 그러냐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손에다 놓고 남의 항아리에 있는 김치 그냥 같이 갖다가 그냥 그거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 두 사람은 같이 다물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일본 사람들 계속 싸웠거든요. 거기서 전사했어요. 원본이 더 잘 썼죠. 원본이 훨씬 더 잘 쓰셨죠. 네. 할머니 굉장히 글도 잘 쓰셨어요. 다만 그때 그 구술한 거 거의 진짜 구술을 녹취한 거 녹취록을 풀려 잘 썼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그런 것 같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막 우니까 우리가 마음에 물려가지고 나는 안 간다 하시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 마지막 안 가.
그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윤봉길 의사가 가졌던 신뢰, 아내에게 줬던 그 신뢰가 너무나 그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는 구별이 되는. 여기서 인터뷰 김수 학생도 좋지만 여기에 김규식 며느님 김수 종철아, 우리 할아버지의 역사를 정리하자. 할아버지의 역사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존해야 할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죠. 꼭 후손이 나서서 보존해달라고 해야만 보존할 게 아니라 후손이 나서기 전에 보존해야 할 자료. 나의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기를, 훗날에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것을. 조소한 팀에서 조용재의 손녀 김상은 역을 맡은 최호영입니다. 김민지입니다. 조용재 아들 김진섭 아들을 김진섭 역을 맡은 신도영입니다. 조소환은 1887년 경기도 교화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12년 일본 메이지 대학 법과를 졸업한 이후 1913년 상해로 망명하여 그 이후 독립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외무총장에 역임하여 여러 외교 활동들에도 나섰으며 각종 헌장과 강령들을 작성을 주도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협상에 참여하고 사회당을 결성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58년 북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상균주의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한 생활을 가장 그 목표로 삼는 주의입니다. 사람 사이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 경제, 정치의 균등화를 주장하였으며 민족 사이에서는 민족 자결을, 국가 사이에서는 국가 침략을 금지하고 국가 사이에 균등한 지위를 도모할 것을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소환뿐만 아니라 그 가족 15명 모두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소환의 여동생, 형제 중 유일한 여성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조용재 할머니가 있습니다. 수업 첫 시간에 저희는 돌아가면서 왜 이 수업을 듣기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지만 독립운동사 수업을 계속 피해왔습니다. 이미 평가에 대해 정해진 틀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뭔가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랬던 제가 한 학기 수업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분들을 기리기로 했다는 아름다운 결말에 도달했다면 좋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책을 읽고 발표를 하고 후손들 인터뷰를 다녀오고 심지어 이 기말 발표를 준비하면서까지도 제가 마주했던 것은 제 마음 안에 당혹스러울 정도로 남아있는 반감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반감이라니 제 친일파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꺼려지는 이야기라고 해서 묻어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이 반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있었던 해화역 시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문장을 접하고
그 반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이입할 수 없고 자꾸만 미끄러지는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준 나라를 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있어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는 항상 애정과 기대보다 절망과 싸움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기회만 있다면 이곳을 떠나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은 되찾아야 할 아름다운 나라였다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조국은 헬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역사를 통해 나라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라고 배웠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조국을 위한 애국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영웅으로 박제화한 그들의 업적에 대해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과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삶을 바쳤던 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조소왕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은 여전히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은 점점 커져 사회를 짓누릅니다. 그 사이에는 100년이 되어가는 시간보다 더 아득한 낙차가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는 독립운동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그 낙차에 대한 토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한 보다 솔직한 이야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그분들을 영웅으로 우러러보지는 못해도 인간으로서 시대와 나라에 대해 같은 고민을 가졌던 우리의 동료로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소왕 선생의 누이 동생, 조용재 애국지사의 둘째 아들 김진섭이라고 합니다. 1927년생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머니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6살 때 어머니는 첫 아들인 형만 데리고 상해로 떠나 해방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에 작은 지갑 같은 것도 쥐어주시며 떠나시던 모습, 그때 그 심정은 지금 80이 넘는 이 나이에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후 저는 친가에서 자랐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해방이 돼서 임시정부가 돌아왔을 때 외삼촌이신 조소왕 선생님이 저를 애틋하게 거둬주셨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던 호텔로 불러다가 같이 재워주시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시면서 또 학교도 넣어주시고 그 덕분에 경동학교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죠. 저보고 똘똘하다고 칭찬하시면서 중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은밀한 심부름을 시키시곤 했지요. 당시만 해도 38선을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북으로 원고를 전달하는 일도 제게 맡기시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에게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8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45년 12월에 다시 뵐 수 있었습니다. 많이 여유셨더군요. 6살에 헤어진 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독립운동가의 면모보다는 슬픔을 더 많이 보았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국으로 돌아오신 후 2년여 동안 자궁암을 앓으셨어요. 당시 형은 아직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임종까지 했지요. 그렇지만 나라의 상황은 제가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으로
형도 끌려가고 조소왕 선생님도 납북된 상황에서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는 도중 군대로 끌려가게 되자 저는 저의 한많은 인생을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천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죽으려고 끌려갔던 전쟁에서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조소왕 선생님의 행적을 찾아가자. 이제는 내 차례구나. 조소왕 선생님에 대한 이념과 사상을 다시 찾아가보자. 그만큼 조소왕 선생님은 저의 정신적인 지주셨어요. 저에게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올곧은 자세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너무나 닮고 싶었습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소왕 선생님과 저의 어머니처럼요. 민족의 비극이 아직까지도 하늘로 쌓이고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큰 공로를 세우지 못했어도 단 한 가지, 가족을 지키는 방패막은 되었고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명가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지킬 수 있었다. 이것도 조소왕 선생님께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평생, 제가 겪고 있는 체제 안에서 저의 세계관이 형성되었는데 거기서 생긴 분노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몸부림. 살아오면서 큰 희생을 하진 못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한많은 삶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요, 집안 곳곳에 조소왕 할아버지 사진이나 조용재 할머니 사진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항상 그런 걸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도 저한테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훌륭한 조상들을 본받아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고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딱딱한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뛰쳐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집안분들 서운받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트라우마도 안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조용재 할머니 자손들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이만큼이나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게 우리 할머니가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 아니었을까? 할머니가 가진 세계관, 정신 같은 것들이 그 자식들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정신이라는 힘이 분명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신 건 아니었어요. 깨어있는 집안에서 똑똑하고 자존감 높게 자라신 분인데 어린 나이에 한학자 집안으로, 그것도 8살이나 어린 꼬마 신랑한테 민며느리처럼 시집을 덜컥 가게 된 거예요. 시집에서는 여자라고 무시하지, 신랑은 너무 어리지, 또 나중에는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떠나야 했지.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인생을 사신 거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삶에서 쌓인 분노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걸 다 감내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집도 여태껏 버텨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조용재 할머니처럼 인생이 참 고됐죠. 조용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여성들이 견뎌야 했던 삶의 무게가 정말 엄청났을 텐데 그 여성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할머니 얼굴조차 한 번 뵌 적 없는데도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란 이유로 억압당하고 희생하느라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분인데 저도 여자로서 가진 서름 때문에 할머니를 계속 떠올리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그때 어린 아버지를 그렇게 떼놓고 가셔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면서 할머니와 무언의 대화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1시간 반을 내리 우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한을 다 못 풀고 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한이 많을까요? 우리는 한풀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게 쌓인 게 다 지금 대물림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내 당대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지금 끝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내 자식들한테 가게 되겠구나. 내가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섰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서원을 받는 일들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나라에서 그분들을 알아서 제대로 기려주면 제가 이런 일을 왜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여기까지 밀려온 거죠. 그래도 저는 나라가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모든 개인이 망가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을 인정하는 거죠. 나라와 사회가 함께 성찰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선 개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상처를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먼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라에 바라는 건 그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가치를 알아봐주는 나라. 네, 그런 나라 말이에요. 김규식 소설 며느리 역을 맡은 신보연입니다. 김규식의 손녀 김수홍 역을 맡은 권수빈입니다. 김규식의 며느리 임금배 역을 맡은 최희교입니다. 저는 1943년도에 상해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따로 귀국하고 우리는 가족들은 또 따로 왔다고 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다 기억을 해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던 거. 여기 흉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어렸을 땐 굉장히 컸어요. 동네에서 자전거에 치여서. 그럴 때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던 거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6.25 때 납북된 당시도 기억을 하고요. 삼청장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다들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면 빨리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납북됐으니까 무슨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순수하게 나라 생각만 하다가 낯삭바르지 못하셔서 남아하지 못하고 있다가 납북되신 건데 어릴 때는 철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게 좋죠. 감시당하고 뭐 이런 것도 싫었고요. 조국 독립과 독립 후에는 분단 막는 거 그 생각만 하신 할아버지를 학교에 사진도 못 걸게 하는 것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다 보니 회피하고 살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김규식 선생님 며느님은 시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경하고 상해 사이에 만연이라는 데 있었대요. 거기서 홍십자 병원 원장님을 하셨는데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전원 회장님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임시정부 요인들이 아프면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도 민족의식이 상당히 있었던 분이셨죠. 어머니는 10몇 때 상해에 가서 하셨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해서나 김규식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참 많았어요. 그때 늘 저에게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다 듣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 올케가 녹음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올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역사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버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나한테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내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항상 편찮으신데도 가만히 쉬질 않으셨어. 1919년 파리강화 회의에 가셨다가 그때부터 두통이 너무 심했어. 뇌종양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뇌수술을 받았어. 지금도 뇌수술 받는다 그러면 너무 큰 수술인데 그때는 너무 큰 수술이었지. 뇌수술 받고 의사들이 1년 이상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조국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나 그러시면서 한 3개월 만에 일어나서 워싱턴, LA, 모스크바까지 다니신 분이야. 모스크바라면 러시아요? 그 몸으로 가신 거예요? 모스크바 국동대회 갈 때 그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그 길은
기차로 가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못 가잖아. 그냥 노숙을 하면서 가셨대. 왜 노숙을 하셔야 했던 거죠? 기차를 타면 밀정 같은 사람들의 감시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일이 무산될까봐. 칼 같은 것도 항상 자리에 넣어두고 계셨대. 옛날에는 입을 것도 별로 없잖아. 그런데 영하 10도 이런 추운 곳에서 그냥 노숙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숙해서 이르쿠츠크에 도착을 했다가 그것도 연기가 되고 그곳에서 11일인가 노숙을 해서 모스크바로 가셨어. 회복도 제대로 안 된 그 아픈 몸으로. 그런데 어머니, 그때 러시아라면 공산주의 국가 아니었나요? 응. 그때는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나라였지. 이념에 동의한 게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신 거지. 이념을 초월해서 좌와 우가 연대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초지에 관한 독립운동에 대한 신념이었어.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여운형 선생님과 좌우 합작 운동을 했고 백범 선생님과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도 하신 거지. 모두들 아버님 같은 생각을 했으면 분단도 전쟁도 막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조국이 분단되는 것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사셨어요. 송남원 씨라고 할아버지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납북되실 뻔했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다음에 차를 마련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도망가서 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늘 저에게 그러세요. 너희 할아버지는 대통령 시켜준다고 다 차려준 밥상도 마다하신 분이라고. 정말 자부심 가지고 살라고. 할아버지는 권력력도 없으셨지만 하나된 조국이면 몰라도 절대 나는 분단된 반쪽짜리 나라에서 대통령 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신념처럼 굳건하셨대요. 아버님은 언어적으로 거의 천재에 가까우셨어. 예전에 아버님께서 나를 다니시는 대학교에 가서 인사시킨 적이 있거든. 근데 독일 교수한테는 독일어로 인사시키고 프랑스 교수한테는 프랑스어로 인사를 시키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 와, 그럼 각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워낙 뛰어나신 분이시라. 파리 강화회의 때도 말이 통해야 뭐가 되니까 스스로 나서야 할 일들이 많았지. 해방되고 하지중장이라는 미군이 한국에 와서 통치를 했거든. 미군정 시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병사부터 올라가서 중장이 된 사람이라서 좀 무식했어. 그런데 하지가 한국 사람이 무지하다고 얕잡아보고 일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국을 통치했어, 처음에. 그거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 일본은 패전국인데. 근데 아버님이 귀국하고 난 뒤에 아버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하지가 너무 감탄한 거야. 아버님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영문학자셨거든. 아버님이 사용하는 영어가 하도 고급스러우니까 하지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지. 아버님은 미군정 시기 최고 대우를 받았어. 당시 입법의원이라는 국회가 있었는데 거기 의장을 하셨었어. 2년 동안. 김규식 박사와 이승만 박사 둘 중에서 하지가 더 신임한 것은 김규식 박사였던 거지. 그걸 다 버리시고 통일 독립운동을 하다 가신 분이니 내가 아버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먹먹해져.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영문학자셨다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대학 교수만 쭉 하셨으면 힘든 일은 덜 겪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하라고 막 제의를 받았대. 일제 교수는 안 했지만 중국에서 무슨 사천대학, 남경대학, 뭐 중국 여러 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가르치셨어. 아버님이 버신 돈이 가난한 임시정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도 했대. 아버님께서 나라만 편한 그런 곳에 태어나셨으면 훌륭한 영문학자로 살았을 것 같아. 잘 있거라 양자가 그대 중국의 응대한 긍지여 힘이여 그대의 무궁한 매력 앞에서는 그저 넋을 잃어 아득한 과거 역사는 자칫 염두에서 사라지기 마련이거니 그리고 그대의 혜택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불쌍한 민중의 마음속에 간직한 행복을 베푸고자 하 오랜 세월 견디어 그대의 모든 일을 잊었노라. 비록 지금도 그대의 찬생과 과거와 속히 피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대의 위대한 장래는 노래와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되리라. 영웅, 애국자, 시인, 학자들이 다 함께 찬가를 바치리라.
이제 그대의 선량한 민중은 행복한 날들만 맞이하리니 그대의 광대한 덕이 모든 자손 골고루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각기 인생의 요구에 따라 활기와 의지를 넣어주리라. 오, 그대 앞날에 얼마나 눈부신 경이로움을 기다리고 있음이고 그들이 불멸의 시가를 읊을 황금시대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훌륭한 영어로 된 시를 쓰신 줄은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참 멋진 분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학자이기도 하고 투사이기도 하신 그런 멋진 분이셨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 노선도 외교만 중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투쟁과 협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일병학교로 세웠었는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해서 중간에서 중단되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내가 정치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분과 극좌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화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화합을 하려면 정말 대화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하고 양보할 것도 해야 하지만 융합이 되잖아요. 남북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친일파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정말 굉장히 고귀하고 순수한 성품을 가지신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기념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의 소박한 소망은 해방 직후 김규식 선생님이 거처하시던 삼천장을 기념관처럼 만들었으면 해요. 백범 선생님이 거처하던 경교장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머물던 삼천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임시장로 모임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삼천장은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인데 그 공간이 통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 걸 하자고 후손만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윤봉길 큰아들 윤종 역을 맡은 진태윤입니다. 윤봉길 손녀 윤주경 역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윤봉길 역을 맡은 이경한입니다. 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없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줄곧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1961년인가 독립운동가를 인정해서 훈장을 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윤봉길 의사니까 나는 의사는 병 고치는 의사일 텐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의사라고 할까?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우리 할아버지는 의사라는데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래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줌마가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집안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어.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전 이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도대체 이제 겨우 걸음맞은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쓰셨을까? 그게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건데 당신 아들이 그 편지를 보고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나의 말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다는 걸
제가 요즘에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전 옛날에 할아버지 그 편지를 보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참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차피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젠가 내 말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기고 가는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내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자 간곡한 부탁을 다룬 거겠죠.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 만큼 이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농민 독본을 만들어서 농촌을 바꾸려 했고 내 몸부터 움직여 누군가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닌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학생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먼저 행해서 그 세상을 열어주는 게 참다운 스승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뜻을 같이 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결국 일본 학교에서 일본식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되게 됩니다. 민족 교육을 하는 저와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교육을 하는 친구를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해야 할까? 이것은 일제의 탓인데 내가 미워해야 할 것은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인데. 그래서 저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그 친구는 일본식 교육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나와 싸울 필요도 없고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나는 낙숫물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편지를 씁니다. 윤봉길 의사라고 하면 폭탄 던진 사람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평가하잖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것. 참 그런 걸 느껴요. 정말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가 사는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상과 현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을 함께 가져간 분이란 점이에요. 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모든 위대함의 기초. 위대하다는 게 정말 진실됐다는 거잖아요. 저희 할아버지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진실한 젊은이였다는 거죠. 진실한 젊은이. 윤봉길 의사.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1932년도에 저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막연하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 일본인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네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나쁜 놈이고 얘는 바로 그 제일 나쁜 놈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당시는 일제시기라 일본인 선생님에게 윤봉길 의사는 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 친구들도 잘 안 놀아주고 전 이렇게 저렇게 빙빙 돌면서 학교에 흥미도 없이 냇가에 가서 물고기나 잡는, 요즘 말로 저는 왕따 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많이 옮겨다니고. 그때 그런 저를 할머니가 온몸으로 지켜주셨어요. 할머니 성함은 김, 원자, 상자이셨는데 교육열이 남다르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글을 배우러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서 말을 더듬었대요. 하늘 천 따지 막 그러는데 말을 더듬으면서 잘 안 나오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밤에 그걸 다 가르친 거죠. 발음이 정확할 때까지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말문이 트인 다음부터는 남들보다 더 잘하셨대요. 그게 좋아서 책 한 권 끝날 때마다 동네 사람들 떡해서 먹이느라 살림이 거덜날 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죽었으니 할머니의 슬픔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잘 키우는 그 일념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공부시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방황하는 저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셨어요. 경찰이 찾아오면 당신부터 잡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어느 날 해방이 되고 김구 선생님이 예산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는 아들 죽인 사람이라고 원망하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제가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아들 김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종이가 굶으면 너도 굶어야 하고 네가 밥을 먹으면 종이도 밥을 먹어야 한다. 라고요. 김신 형님은 정말 저하고 평생 친동생처럼 대해주셨어요. 김구 선생님은 김창숙 선생님과 상의해서 저를 성균관대학교에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픈 저희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다가 수술까지 시켜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소원을 물어보시고 서울에서 아들과 둘이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시겠다며 설계도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결국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중단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우리 할머니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털썩, 뭘 하려고 그러면 또 털썩.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세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그래서 할머니께서 털썩털썩 소리를 내셨구나. 돌이켜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진짜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살 초반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에게 원망은 또 얼마나 들었겠어요.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무런 불만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할머니 평생 하니 그때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말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그렇게 떠나시고 한참 있다 내다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늘 그 말씀뿐이셨어요. 또 할아버지 제삿날이면 할머니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 추운 때, 그 추운 때. 윤봉길 의사가 12월 19일에 돌아가셨는데 전 일본은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윤 의사가 총살당한 가나자와라는 곳에 가니까 12월은 뼛속이 시린 그런 날씨더라고요. 할아버지 사망 당시 사진을 봐도 대나무에 눈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할머니는 그 사진도 안 보셨는데 당신 생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이 정말로 맞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아버지의 부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신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원래도 그러셨지만 할아버지의 거사가 할머니를 더욱더 성숙한 분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조동걸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역사는 꿈의 기록이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난 어떤 꿈을 꾸고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역사이다. 지금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독립운동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신 거죠.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 역할을 맡은 이정혁입니다. 정정화의 손녀 김자동의 딸 김선현 역할을 맡은 김윤지입니다. 정정화 역할을 맡은 하시윤입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자필로 쓰셨던 두꺼운 아주 오래된 하드커버로 된 헌법노트가 있었어요. 아버지 몰래 오빠들과 함께 서당에 간 걸 들켜서 아버지께 경을 칠 만큼 혼났는데
훈장님이 똘똘하다고 칭찬하면서 공부를 권유했던 덕분에 소학까지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비온 뒤 불어난 냇가를 오빠들에게 엎혀서 걷는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걸 그냥 옛날 얘기 읽듯이 막 읽고 그랬거든요. 틈틈이 재미나서 읽었어요. 그 책을 딱 펼치면 맨 앞장에 무슨 고사성어가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 때 그 아이의 일생을 그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 때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알겠는가. 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다. 내 나이 11살 때 성원과 혼인하여 부부라기보다는 소꿉친구처럼 지냈다. 다 20되던 해 시집 온 지 8년 만에 얻은 첫 딸을 낳자마자 잃었다. 눈앞에서 갓난아이의 죽음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성엄이 상해로 망령했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전해들었다. 휑해진 집안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녔다. 본디 상실이라는 것이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지지 않고 밑바닥까지 사람이 끌어내리지만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한다. 난 그리 허망하게 있어서는 안 되었다. 연로하신 시아버님께서 성우만 데리고 나라 일을 하기 위해 사지로 가셨다. 제대로 끼니도 챙기지 않고 보살피는 역시 바깥일이 수월할 리 없지만 그 시대의 집안일이 어디 남자들이리간가. 나는 그 길로 상해로 떠나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국내의 기대와는 달리 눈으로 본 임시정부의 살림살이는 궁색하기 그지없었다. 부엌에 드나드는 아낙네에게는 미련이나 금지보다도 어른들 밥상에 올릴 쌀 한 톨이 더욱 절실한지라 친정에서 생활비를 좀 얻어올까 했는데 그게 독립자금 조달하는 것이 되어 몇 차례 국내를 오가게 되었다. 그때 날 도와주었던 양복점 이세찬 씨와 같은 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억압과 핍박이 더 많을 그들이 숨어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보며 진정한 애국자는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물 위에 떠있기도 하고 버스 6대로 시골길을 가기도 하며 중경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자동이와 같은 아이들도 나고 자랐다. 내 어머니 어렸을 적 이름은 정묘희다. 중국 상해에 있을 때부터 정화라는 이름과 함께 수당이라는 호를 썼으므로 정정화가 어머니 본명 스스로 지어서 된 것이다. 수당,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다는 뜻으로 어머니 스스로 지어 삶의 지표로 쓰시던 것으로 어머니의 근실한 성품을 보여준다. 내가 중경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미리 내 모든 교과서를 다 자습한 후에 나를 가르쳐 주었고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2학년까지는 영어를 가르치셨다. 물론 어머니는 영어 철자부터 시작해서 모두 내 교과서를 보고 새로 배워 내게 지도한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품 안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근면성이다. 그 결심을 했던 당시에는 난 초등학생이었다. 본디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신문을 자주 읽었다. 원자폭탄이니 진주만 전쟁이니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이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싸우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싸우고 싶은 용기가 훨씬 더 컸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몰래 도장을 만들고 내 나이를 속여서 자원으로 입대했었다. 친구들과 환송식을 다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민망할 정도로 꽤나 진지한 각오로 입대를 자원하였다.
나는 틈만 나면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해방이 되어 돌아온 조국은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다. 독립투사들이 죽음으로 부르짖던 곳이 아니었다. 우리를 반기는 것은 난민 수용소와 미군이 뿌려대는 DDT였다. 돌이켜보면 이미 새로운 상실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머지않아 민족의 화합을 외치던 김구 선생께서 비명을 가시고 상황은 전란 중에 납북되었다. 잘못이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나를 데려가라고 부르짖어도 조국은 대답이 없었다. 아니면 나를 종로경찰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내던졌던 부역죄가 조국의 대답이었을까? 떡하니 경찰복을 입고 앉아서 내게 손찌검을 하던 친일의 잔재가 대답이었을까? 서러웠다. 슬펐다. 자동이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나는 죄수의 몸이었다. 아들아, 중국 땅에 남겨두고 떠나온 우리 시아버님, 38선을 베고 죽을 거라며 웃으시던 백범 선생님, 이름도 없이 독립을 외치다 하신 분들이 과연 평안하실까? 나는 1940년대에 운동화라든가 구두를 한 켤레도 사서 신어본 적이 없다. 구두뿐 아니라 운동화까지도 그쯤 형편으로서는 사치품이라고 할 만큼 물자가 귀한 시기였다. 중경 근처의 겨울이 물론 혹하는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신을 신고 다니기에는 고역이었다. 내 친구들 대부분 집신을 신고 지내도 나만큼은 늘 헝겊신을 신을 수 있었으니 어머니의 검소하고 근면한 성품 덕분에 호강스럽게 자란 셈이다. 1950년 6.25 때 어머니가 투옥된 불행한 사건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중국 시절의 당당하고 패기 넘치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늘 자유와 민주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얼굴빛은 예전에 내게 매일 헝겊신을 꿰매주던 때의 얼굴이 아니었다. 차가운 형무소의 바닥은 어머니 심장의 열기를 빼앗아갔다. 나는 장강일기를 읽다가 거기 할머니 구속됐을 때 아빠가 울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아빠도 우는구나 이랬어요. 아빠도 울었던 적이 있구나 이랬어요. 제가 아는 아빠는 감정 표현을 너무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되신 거죠. 18살 때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후 할머니가 구속되고 조금의 여유도 가지시지 못하셨던 그 힘든 마음을 아빠 방식대로 지키신 거죠. (6.25는) 내 인생 한 시기의 마감이었다. 그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안에 대한 책임과 부담 없이 지냈다. 전쟁은 아버지를 빼앗아갔다. 아버지를 잃음으로써 나는 생계와 장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천생 내가벌이를 해야 했다. 뭐든지 해야만 했다. 임시정부를 영도했던 어른들도 대부분 전쟁 때 서울을 떠났다. 그들로부터도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임정의 품 안에서 떠나게 된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희망하는 것은 새삼 말할 것이 못되고 나는 어머니를 내 모든 사고와 행동의 지표로 삼고 있다. 어머니는 원대한 이상을 가진 바도 없었고 큰 포부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갈망하는 독립을 바랐을 뿐이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냈을 뿐이다. 제가 4살 때부터 할머니한테서 컸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할머니의 모습은 거창하게 영웅이다. 나는 뭐가 되겠다. 나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조금도 없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일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할머니가 그 헌금 노트를 태우고 계신 거예요. 나도 그걸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왜 태우느냐고 깜짝 놀라서 할머니께 달려들었어요. 근데 아마 뭔가에 많은 좌절을 느끼셔서 그래서 태웠을 것 같은데 그게 뭐였을까? 짐작하기에는 아마 7.4 공동성명이 있어서 할머니가 그때 많이 막 기대하고 기뻐하셨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유신이 되고 다 없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너무나 좌절하셨나 모르죠. 사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늘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할머니가 압록강을 건널 때 그걸 도와주신 분이에요. 지위가 있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소수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뱃사공 하다가 양복점 하다가 나라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나라에서 요만큼도 받은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고도 우린 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제일 먼저 촛불 들고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걸 선뜻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현상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탓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저는요. 어떤 평범한 그럴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국가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걸 볼 때요. 엄청 눈물이 나거든요. 아마도 그게 할머니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녹아있어서 그런 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 이종찬 역을 맡은 진태윤입니다. 유혜영 아내 이윤숙 역할을 맡은 정인진입니다. 어린 이종찬 역할을 맡은 이승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많이들 기억하지. 근데 그런 할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양반들이 있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내가 장춘의 망명에 사시던 할머니를 해방 이듬해에 상해에서 귀국한 후에 처음 만났거든요. 얼마나 홀로 심혈을 기울이셨을까. 원고가 완성됐지만 그 누구도 그 가치를 가늠하지 못해 쓰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쓰셨어. 그 양반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그 여보라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주군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주 모시고 옛날 전통이겠지. 가군을 대하기를 하늘같이 우러러보고 스승같이 섬기고 지냈던 것입니다. 처가시댁에 오니 동기 지친이 만나마나 다 각각 분거하십니다. 연소한 처 마음의 의뢰함은 가군뿐이라. 가군이 연결이 될 줄 알았다면 죽으면 같이 죽지 이 길을 택했으리요. 통제라. 가군과 결혼하여 천지에 맹세하고 백년 언약을 태산반석같이 굳게 맺고 지내고자 할제 처의 방년 20세라. 슬퍼라.
이은숙은 가군졸곡의 충문으로 첩첩이 쌓인 원통한 사정을 대강 기록하여 가군영전에 고하니 오목리 산천초목이 이만인의 슬픈 원한을 위로하는 듯 천지가 무강하도다. 나는 할아버지를 뵌 일이 없지만 그 양반이 꼭 할아버지를 챙겨라.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옛날에 할아버지 잘 아는 분이 있으면 그 꼭 써주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모으려고 했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 할머니가 잔소리처럼 계속 한 게 지금도 뇌리에 남았거든. 근데 할아버지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늘 가족들이 있었더라고.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특히 우리 둘째 할아버지 이석영, 그분은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자셨는데 그걸 죄다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참 비극이지. 그 첫째 아들은 고문받다 돌아가시고 둘째 아들도 밀부주로. 해방 후 6 형제 중 유일하게 생존해서 돌아오신 작은아버님 이시영 선생에게 이승만 정부에서 재산을 돌려드리겠다는 말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기왕에 나라 위에 바친 거 받아서 뭐 하겠냐, 안 받겠다 그러셨대요. 참 무슨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놈들이 남기고 간 걸 하나 통째로 주겠다고 그런 건데. 이상재 선생도 이 가문의 재산은 독립된 나라에서는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것이 도리다, 이런 글을 썼어. 그런데도 안 받고 집도 없이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할머니도 아내이자 동지로서 묵묵히 늘 그 자리에서 있어준 것들,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 모두 평등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실천하면 그게 독립운동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거, 이런 게 다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 난 여러분들이 고맙고 기특해요.